페이지는 14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42페이지부터 들어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뭐 배웠죠? 그렇죠.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우리는 그걸 엮어서 영국 혁명이라 했고, 두 번째 미국 혁명 배웠었죠. 오늘은 프랑스 혁명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혁명 세트, 영국, 미국, 프랑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혁명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존 기득권 세력의 도전 세력이 도전을 해서 이긴 것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도전 세력과 기존 세력은 한 국가 안에 있습니까? 다른 국가도 괜찮습니까? 한 국가 안에 있어야겠죠. 한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지. 다른 국가면 우리는 이걸 혁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 전쟁이라 부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뭐 볼 거냐면, 첫 번째 혁명의 배경, 두 번째 혁명의 전개, 마지막 혁명의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첫 번째 배경, 우리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볼 건데, 일단 먼저 프랑스 혁명이 대략적인 시기 먼저 말씀드리면 1789년부터 1799년도. 그래서 이 루이 16세 왕이 삼부회를 소집한 거에서부터 여러분들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그 인물,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약 10년간의 기간 동안을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려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배경이 있겠죠. 그래서 그 배경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42페이지 왼쪽 그림 봐보시면 한 노인 위에 두 명의 남자가 타 있죠. 142페이지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불쌍하고 고생스럽고 뭔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이거는 프랑스 신분제에 대한 이제 풍자화인데, 그래서 첫 번째 배경은 구제도의 모순입니다. 구제도, 즉 엣 제도의 모순.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분제가 있습니다. 신분제, 즉 신분제에서 오는 모순을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배경으로 삼고 있죠. 일단 신분제라고 했으니까 신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당시 프랑스에는 좀 몇 개의 신분이 존재할까? 3개. 그죠, 3개. 방금 그림 봤잖아요. 그죠? 3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신분, 1신분은 누구? 왕은 신분제에서 빠져 계셔야죠. 봐봐, 우리 한 게임에 있어. 게임에서 등급을 나눠 놓는데 게임 운영자 또는 게임 제작자가 그 랭크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왕은 논외입니다. 신분제 안에서. 그러면 귀족 또는 성직자가 있었겠지. 그럼 성직자가 높았을까? 귀족이 높았을까? 그렇지. 성직자가 1신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2신분으로 귀족이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 성직자가 1신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의문에 찬 눈빛인데 왜 성직자가 1순위였을까? 1신분. 자, 봅시다. 이 당시 왕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봤습니까? 신으로부터 온다 그렇지.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이거를 왕권 신수설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이렇게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 이 권위를 가지려면 신은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신의 말씀을 전하고 신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성직자, 중요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래서 성직자가 2신분이고요. 세속적인 귀족들은 2신분이고, 마지막 누구? 평민이 3신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구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직자와 귀족은 전체 인구에서 몇 프로 정도 존재했을까요? 40%가 야, 길 가다가 치이고 너도 귀족이야? 나도 귀족이야? 너무 많잖아. 40%는 가치가 없잖아. 2%.
둘이 합쳐서 2%입니다. 그럼 평민은 몇 프로? 예? 팔자가 나오면 안 되죠. 98%. 인구 비율은 2% 대 98%. 문제 있습니까? 예. 왜 뭐가 문제죠? 야, 특권층이 적은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것. 세금. 이 친구들은 면세야. 이 친구들은 납세야. 면세라는 건 세금이 면제되고 납세라는 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2%의 특권층은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요. 98%의 평민들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문제 있어? 딱히? 문제가 있어요? 야, 우리나라 현재 사회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좀 적게 내는 사람들이 2% 될까 안 될까?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2% 정도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우리나라도 직접세, 즉 간접세 말고 부가가치 같은 간접세 말고 직접 소득세 또는 재산세를 내지 않거나 또는 적게 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소득세를 적게 내? 소득이 낮은 사람들. 야, 연봉 1억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야 돼? 야, 1억을 12로 나눠. 대충 계산하면 1억 2천이면 1,000만 원 정도 되겠다. 한 달에. 그죠? 그러면 연봉이 내가 1억 2천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한 6, 700만 원 받습니다. 나머지 다 어디 갔지? 세금으로 갔죠. 그럼 내가 연봉이 1,200만 원이야. 그럼 한 달에 얼마? 연봉 1,200만 원.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받겠죠. 그럼 여기서 세금 얼마 내? 안 내. 이렇게 적게 벌면 안 낸다고. 그럼 문제 있어 없어? 없지. 즉 우리나라 현재 사회에서는 세금을 적게 낸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 또는 매우 낮거나 없거나 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고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란 말이지. 이거 문제 있어 없어? 2% 정도 세금 안 내는 거? 없지. 자, 근데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 토지. 전체 토지의 35%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고요. 65%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조금 다르지. 아까 우리나라에서 현대사회에서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 안 걷었는데 이건 아니잖아 지금. 이 사람들 2%가 35%를 가지고 있대. 엄청나게 부자야. 부자인데 세금을 안 내면 곤란하지. 98%가 65%를 나눠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 대체적으로는 가난하다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세금 다 걷고 있어. 문제가 있어 없어? 그렇지.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불만이 생기고. 이해되신가? 자, 그럼 두 번째는 시민 계급이 형성됩니다. 자, 내가 세 단어로 썼습니다. 시민 계급 형성.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가 뭐야 여기서? 계급이죠. 계급. 계급이란 게 뭐니? 급 나누는 거. 영어로는 클래스라고 그러죠. 너와 나의 무슨 차이? 클래스 차이 이렇게 말하잖아. 즉 계급 차이. 야, 이 계급이란 거는 공통된 요소를 가진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집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학생 계급이야. 학생 계급. 그러면 이해관계, 즉 이익과 손해가 되는 관계가 비슷할까 다를까? 아주 비슷하지.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네. 오늘 사교심하고 집에 가자. 이거 싫은 사람. 야, 오늘 날 요즘 꽃 피고 너무 좋은데 오늘부터 단축 수업하고 내일부터는 방학 들어가자. 일주일 동안. 또는 여러분들 급식 너무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하루에 반찬을 맛있는 반찬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거 2개 더 추가해가지고 자율 배식으로 가자. 싫은 사람 있습니까 이거? 오늘부터 야자 합시다. 오늘부터 빗골. 오늘부터 어디 학생이 주 5일째야. 토요일도 학교 나와. 자, 봐봐. 여러분들은 지금 완벽하게 이해관계가 비슷하게 가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각자의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생각해보자. 급식 맛있는 거 나온대.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집에서 밥 먹을 건데. 또는 야자한대.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캠 켜놓고 난 딴짓거리 할 건데.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남의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시민 계급, 하나의 계급, 즉 하나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형성되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뭘까?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살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신가? 각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면 계급이라는 게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또는 이해관계가 하나가 되기가 어렵지. 이해되신가? 즉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뭐가 발달해? 도시가 발달합니다. 즉 도시에 모여 살면서 비슷한 계급이 만들어지고 비슷한 계급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비슷해진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요? 자, 그러면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자. 상공업이 발달하려면 뭐가 발달해야 돼? 이거 첫 시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농업이 발달해야죠. 여러분들 어제 저녁 밥 먹었습니까? 쌀밥 먹었습니까? 쌀밥 안 먹으셨어요? 쌀밥 그러면 어제 점심 먹었습니까? 쌀밥 다 같이 먹었죠? 니네 농사 지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농사 지은 거를 사다가 여러분들이 먹인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당시 상공업, 즉 상업 또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려면 농업이 발달을 해야지.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되려면 농업이 충분히 발달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야. 이해되신가? 자, 여기서 이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을까? 적게 벌었을까? 많이 벌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부르주아 또는 부르주아지라고 부릅니다. 돈 좀 번 사람들, 평민인데 돈 좀 번 사람들. 거기에다가 여기에 무슨 영향을 받냐면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계몽 사상. 야, 계몽 너무 어렵다. 닭 말고요. 깨우치다 또는 가르침을 주다.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몽은요? 꿈몽 아니고요. 어둡다란 뜻이야. 혹시 무지몽매란 말 들어봤나? 무지몽매하다? 무지 아는 게 없고 지식이 없다. 몽매 어둠 속에 있다. 즉 멍청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지몽매. 그거를 깨우치는 것이 이제 계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어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In, light, 먼트라고 부르는데 접두사가 en이 앞에 붙으면 뭐뭐 하게 하다. 영어 싫은 거 알아요. make의 뜻을 갖습니다. 즉 빛을 뭐 어떻게 한다? 빛을 만들다.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넣어준다? 빛을 넣어준다. 어떻게 빛을 넣어줘? 다행이네요. 다른 방송가 후레쉬 비친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이 빛이 상징하는 게 뭐니? 지식이야, 지식. 그래서 계몽사상으로서 지식과 이성이 강조됩니다. 이성이 강조돼요. 이성. 사람의 생각하는 힘이 강조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전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강조되는 사회였어? 이성이 강조됩니까? 뭐가 더 강조돼? 신성이 더 중요하지. 야, 너 죽어! 라고 하면 너 신의 뜻이니까 너 죽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죽으면 돼. 근데 너 죽으면 왜요? 제가요? 왜 죽어야 되죠? 따지고 든다는 거지. 뭐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를 봤을 때 이성적으로 이 사회를 봤을 때 말이 돼?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혁명 우리 140페이지에서 봤었죠. 독립선언문 첫 번째 주부터 시작을 하죠. 무슨 내용으로 시작하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 주권, 재민, 혁명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혁명에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미국 혁명을 보면서 야, 이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 네. 불만이 쌓여가고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혁명의 배경을 보셨고요. 두 번째, 전개. 여러분들 혁명의 전개는 5번까지 이제 정부를 쓸 건데 일단 최초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재정 악화. 재정 악화로 삼부회를 소집하는 거에서부터 물병 괜찮아? 알겠습니다. 삼부회를 소집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삼부회라는 게 뭐냐면 왕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문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의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성직자, 귀족, 평민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 인원당 표결이 아니라 신분당 표결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100명, 200명이 있다. 그러면 인원당 표결이면 총 표수는 몇 표? 400표가 나와야지. 100, 200씩. 근데 신분당 표결이야. 그럼 총 몇 표야? 성직자 한 표, 귀족 한 표, 평민 한 표. 평민이 200명이든 2만 명이든 의미가 있니 없니? 없어요. 평민이 화가 난다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에서 조금만 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 삼부회라는 걸 만든다고 칩시다. 교사 하나, 교장 선생님 하나, 학생 하나. 그래서 학생은 몇 명이야? 700명이야. 교사 몇 명이야? 50명이야. 교장 선생님 몇 명이야? 1명이야. 그런데 표는 총 몇 표가 나와? 3표. 그럼 누가 더 유리해? 교장 선생님 제일 유리하지. 그 다음 누가 유리해? 교사가 유리하지. 누가 제일 불리해? 학생. 그럼 학생이 무슨 이야기 한다는데 들어지겠니? 잘 안 되겠지. 빡쳐 안 빡쳐? 화가 나지. 그러니까 돈 내라고 불렀어. 성직자, 내야지. 귀족, 내야지. 평민, 왜? 애들은 어차피 면세거든. 이해돼? 평민, 이 평민들 화나는 이 감정 참을 수 있어? 못 참아? 못 참고 삼부회를 뛰쳐나갑니다. 어쨌든 뛰쳐나가면서 요 삼부회를 소집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요. 뛰쳐나가면서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뛰쳐나가서 국민의회라는 거를 이제 결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 나 이거는 용납 못해 하면서 삼부회 안 할래 하면서 뛰쳐나가 버려. 뛰쳐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결성을 하려고 하는데 왕이 이 꼴을 그냥 볼 수는 없지. 모일 만한 장소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모였던 곳이 어디냐? 운동장이야. 운동장. 테니스 코트.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테니스 코트에서 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습니다. 단결하겠습니다. 뭉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하고요. 왕이 이 꼴 봐 못 봐? 못 봐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계속 탄압을 해. 그래서 혁명의 분위기가 일어나는데 이걸 본 파리 시민들이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지. 그래서 습격을 합니다. 습격.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해. 근데 이 바스티유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야. 정치범들을 가둬놓는 감옥이야. 즉 왕에게 밉보이거나 왕의 의견에 반대하는 또는 그 정도의 급을 갖춘 사람들을 가둬놓는 감옥인데 얼마나 삼엄하겠니? 얼마나 강력한 보안을 가지고 있겠어. 거기를 습격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지. 여러분들 감옥 습격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총 한번 빵 써버리면 하고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서 혁명의 전국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 이게 실패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분위기가 확 타는 거지. 그러니까 혁명이 전국적으로 확 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의회에서 인권 선언을 하고요. 1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조항으로 시작하게 되죠. 인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혁명이 전국화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왕이 무섭죠. 도망갑니다. 왕비를 데리고 우화가 아니야. 자기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어 지금. 근데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잡혀요.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잡아놓으니까 왕을 죽여 살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살려는 드려요.
살려는 드리는데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죠. 헌법을 제정하고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즉 헌법에 따라서 왕노릇 하십시오라는 입헌군주제가 된다라는 거야. 입헌군주제가 됐다라는 거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기관이 하나 있죠. 왕에게 권력을 뺏어왔잖아. 그 권력을 나눠서 쓸 기구가 필요하단 말이지. 우린 그걸 뭐라 불러? 의회라고 부르죠. 의회. 그래서 의회를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갈 누가 필요해? 사람들이 필요하지. 의원들이 필요하죠. 의원들을 어떻게 뽑아? 투표를 통해 뽑아야지. 투표를 하려면 선거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거권을 나눠줍니다. 제한선거를 해요. 제한선거라고 하는 건 뭐냐?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뭐에 따라서 제한을 받냐? 재산에 따라서. 돈 없으시면 빠지시고요. 돈 있으시면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제한선거에 갖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신가? 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 혁명을 일으켰는데 왜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했을까?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평민 중에서도 아까 부르주아라고 했죠? 돈 좀 있는 사람들, 상공업을 통해서 돈 좀 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 100년 정도 후면 이 부르주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부르주아가 100년 정도 후면 기득권 세력이 돼서 도전받는 입장이 됩니다. 누구에게 도전을 받아? 야, 상공업으로 돈을 벌었어. 이제 나중에 이 부르주아 뭐라 부르냐? 자본가라고 불러요. 공장과 토지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즉 자신은 생산 수단을 소유해서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이루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르주아라고 불러요.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잖아.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우리가 이룰 것은 쇠사슬이고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이러면서 노동자들을 단결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부르주아를 상대로. 이 당시 부르주아는 도전 세력이지만 100년 정도 후면 어떤 세력으로 바뀐다? 지배 세력으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도전 세력과 계속 바뀌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회까지 봤습니다. 자, 이 당시 왕의 이름이 루이 16세고요. 그의 아내 왕비의 이름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야.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야. 왕비입니다. 근데 내 딸이 지금 중내 사내하고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참아 못 참아? 못 참지. 그리고 이웃 나라들, 즉 프로이센, 현재 독일입니다. 프로이센 같은 나라들이 이 나라에 혁명이 일어난 것 보고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간섭을 해요. 혁명군 너네 좀 그러지 마 하면서 왕을 도와준단 말이야. 왜? 얘네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 모가지라도 나면 그 다음 누구야? 나잖아. 그러니까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줘. 그러니까 도와줍니다. 근데 이 국민의회가 이제 헌법이 제정되면서 입법 의회로 가는데 자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귀찮게 하잖아. 너네 왜 남의 집 사정에 간섭이야? 라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네 남의 집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죠. 즉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게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전투는 할 때마다 계속 집니다. 패전에 연속되다 보니 어떻게 돼?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져. 물가 올라가. 사람들 어디로 달려들어? 전쟁터로 달려들어? 나쁜 오스트리아, 나쁜 프로이센 달려들어? 어디로 달려들어? 어딜 도망가? 야, 이 삶 책임져야지. 누가? 왕이 책임져야지. 궁궐로 달려듭니다. 궁궐로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궁궐로 달려들어서 어떻게 되냐? 왕을 끄집어내고 왕을 죽이죠. 그래서 국민 공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끝냈잖아. 그래서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공화정을 수립하고 로이 16세 처형합니다. 그 다음에 로베스피에르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요. 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자가 공포정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화정이 수립됐으니 새로운 헌법도 만들어야겠죠. 헌법을 제정하게 된다는 거지. 자, 화가 난 사람들이, 시민들이 궁궐로 달려들어서 루이 16세를 이제 끄집어내고 국민공회,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죠. 공화정이란 게 뭐니? 왕이 없는 정부 형태. 즉 왕정 때는 국가는 누구의 것? 왕의 것. 공화정 때 국가는 누구의 것? 우리 모두의 것. 오케이? 공화정을 수립하고 루이 16세,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루이 16세를 처형해 버립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최고 우두머리로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공포 정치를 펼쳐요. 공포 정치란 게 뭐야? 겁을 줘서 통치를 하는 거야. 너 왜 눈을 그렇게 뜨냐면서 내가 뻥 때렸어. 너 왜 여기서 만나니? 뻥 때렸어. 너 왜 사복 입고 있니? 하고 뻥 때렸어. 다음 시간에 여기서 해와 안 해와? 해 오겠지. 사복 입어 안 입어? 안 입고 오고 다 교복 입고 오겠죠. 왜? 나도 맞기 싫으니까. 근데 여기는 때리는 게 아니라 죽였어. 사람 목을 쉽게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사람 목을 쉽게 많이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목 자르는 기계가 나오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단두대, 이제 저쪽 말로는 길로틴이라고 하죠. 길로틴. 그래서 목 자르는 기계로 덩궁 너 왜 눈 그렇게 뜨니? 너 왜 사복 입었니? 목 잘라버려. 다음날 부들부들 떨겠죠? 이런 삶에 살 수 있어 못 살아? 못 살지. 그래서 이제 로베스피에르는 나중에 이제 피습당해서 습격당해서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일단 잠깐 내려두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새로운 공화정이 수립됐으니 헌법을 제정하는데 또 의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란 게 뭐냐? 재산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일정한 나이만 되면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성인 남성에게만 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를 하다가 습격당해서 죽었어.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린 자유다. 좋습니다. 우린 자유다.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했을까? 한 놈한테 권력을 몰아주니까 이런갑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재정부란 게 나와요. 총재정부. 이 총재정부는 5명의 총재를 두고 운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잘 운영이 안 돼요. 이런 혼란을 수습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가 나타납니다. 누구? 나폴레옹이 나타나요.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령정부라는 걸 세웁니다. 통령정부. 자,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당시 전쟁의 신이야. 국민의 영웅이란 말이야. 야, 맨날 전쟁을 졌는데 나폴레옹 나와서부터는 이 전쟁이 엄청나게 잘 풀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따르고 있단 말이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혹시 무슨 스포츠, 막 대한민국이 만약에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어때 기분이? 좋지. 막 손흥민이 해트트릭 했다. 기분이 어때? 좋죠. 막 남학생 같은 경우는 페이커가 어디 가서 우승을 했다. 막 애국심이 막 뿜뿜하고 가슴이 웅장해진단 말이지. 근데 강력하게 말하면 그깟 공놀이, 그깟 게임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폴레옹이 가는 족족마다 영토를 넓히고 승리를 해온단 말이야. 그러면 축구 같은 거는 그깟 공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죠. 지금 우리는 그런 공놀이로도 또 축구 같은 걸로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다른 나가서 정복하고 이기고 왔대. 어떠겠니? 짱이지 짱. 엄청 전쟁의 신,
국민의 영웅이란 말이야. 그런 자가 쿠데타를 일으켰어. 여론이 어떨까? 좋아. 괜찮아. 괜찮단 말이야. 쿠데타지만. 그래서 통정정부를 만들고요. 이 나폴레옹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하죠. 국립 은행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 법전도 만듭니다.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국민투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나폴레옹이 황제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몇 년도에? 1804년도에. 그래서 이제부터 뭐라 부르냐? 이 시대를 제정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건 참고로 따로 배워놓은 겁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투표를 해요. 나 혹시 황제 시켜주면 안 되겠니? 사람들 좋다 그래, 싫다 그래? 좋다 그래. 황제 해? 나폴레옹 황제가 됩니다. 1804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 제정시대로 가게 된다는 거야. 근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찾았을 겁니다. 1804년. 근데 프랑스 혁명은 1799년에 끝났지? 왜 5년이나 차이가 날까? 내가 처음에 말했죠.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킨 시점으로 프랑스 혁명은 끝났다. 그래서 황제가 되고 자정시대. 근데 요 혼란의 시대가 불과 10년인데 결국 돌고 돌아 뭘로 온 거예요? 다시 황제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올라오고요. 나폴레옹 황제가 되고 나폴레옹은 이제 유럽을 이제 정벌에 나서죠. 그래서 거의 모든 유럽을 다 먹었습니다. 이 한 나라 빼고. 영국을 빼고 이제 다 정복을 했죠. 근데 영국은 이제 섬나라였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근데 반대로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의 도움 없이는 말라 죽을 운명이죠.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은 뭘 내리냐?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즉 아무도 영국과 거래하지 말아라. 쉬운 말로 하면 영국 왕따 시키는 겁니다. 영국 왕따. 그러면 가만히 놔뒀으면 영국은 말라 죽었을 텐데 이 황제, 이 대 나폴레옹 황제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나라가 자꾸 영국이랑 거래를 해. 어디? 미국 너무 멀죠? 러시아. 러시아가 자꾸 거래를 한단 말이야. 러시아가 자꾸 거래를 하니까 이 나폴레옹이 눈에 거슬려.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떼치 하러 가죠. 즉 러시아를 정복하러 갑니다. 근데 러시아 정벌에 실패하지. 왜? 너무 추워. 다 얼어 죽어. 그래서 정벌에 실패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이 유럽 정벌의 결과로 보셔도 좋은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됐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이런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전파됐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죠. 선생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뭔가요? 이 주의로 끝나는 거에 앞에 있는 단어는 그거를 상당히 중요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유주의란 게 뭐냐?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의 이제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민족에 대한 소속감과 소속감을 강조하는 것 또는 애착심.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랑은 개인의 자유 또는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중시하고 민족주의랑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이 민족과에 대한 애착심 또는 소속감 더 저게 심해지면 개인보다는 민족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이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환수되고요. 이제 추후에 배울 러시아 혁명에 있어서도 이 프랑스 혁명의 결과, 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